네, 그럼 이제 바우하우스를 마저 이제 진도로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바우하우스에는 크게 세 시기가 있는데 뭐 그게 책에는 없어가지고 요거를 설명 좀 할게요. 그래도 일단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 제가 따로 알고 있는 뭐 세 가지 시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을 좀 추가를 할게요. 계속 뭐 그런 배경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내용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1919년 독일에서 설립된 조형 학교의 이름이자 뭐 디자인 양식을 일컫는 말이다. 이 바우하우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바우는 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독일어고요. 하우스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하우스 바우라고 해서 집을 짓는다라고 이제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이걸 이제 도치를 시켜가지고 하나의 대명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짓다, 뭐를, 집을 뭐 이런 식으로 도치를 시켜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 하우스 바우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말이지만 도치를 함으로써 하나의 어떤 평상시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떤 일상에서 좀 벗어난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대페이징이라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걸 사용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기존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을 이제 좀 바꿔가지고 하나의 명사, 대명사화 시킨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초대 교회장이었던 그로피우스. 그로피우스는 이제 무테지우스랑 같이 이제 독일 공장 연맹에서 이제 배우던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젊은 작가였는데 이때 당시에도 그렇게 나이가 엄청 많지는 않았어요. 이 그로피우스가.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초대 교장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그 뭐라 그랬어요? 이 무테지우스랑 반데베데 쪽에서 누구 쪽을 했죠? 그로피우스가 아까 반데베데 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조금 예술성은 조금 추구를 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어떤 이런 화가나 조각가의 어떤 그 위치를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태인이라는 그 어떤 그 색채 미학자는 그로피우스보다 더 화가 쪽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렇게 좀 대립이 일어나는 그래서 뭐 동양에서 뭐 음양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다. 근데 이게 크게 해석을 해보면 뭐 서양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계속 어떤 이분법적인 그 특징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절충을 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 이렇게 도출을 하더라도 요 관점 내에서도 또 다시 진보와 보수가 좀 나뉘게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요소죠. 크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정답은 없고 또 하나로 이게 정의되어질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뭔가 변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와서도 그로피우스랑 또 대립을 했다. 뭘로? 예술성을 가지고. 그래서 바우하우스 교수진은 미술 공예 운동의 중세적 수공을 따르면서도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중세적 수공에 그러니까 중세에서도 공방이라는 게 존재를 했기 때문에 뭐 도제, 그러니까 마이스터가 있고, 그러니까 장인이 있고 그 장인 밑에 배우는 도제가 있고 그 도제 어프렌티스가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기술적인 어떤 그 능력을 좀 배양을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다시 장인이 되는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게 이제 바로 공방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공방의 시스템을 이제 대학에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는 그 교수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교수 밑에 이제 어프레티스 도제들이 이렇게 막 있습니다. 원래 이제 중세 때는 1인 1 그래서 한 명이 하나의 도제를 가지고 그 도제가 모든 걸 전수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이게 이제 르네상스에 오면서 그 단일 도제 형식에서 이게 마이크가 떨어지네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잘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어폰으로 녹음을 하는데 원래는 헤드셋으로 했는데 그 녹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헤드셋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핸드폰 이어폰으로 하니까 이것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입이랑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제가 이 옆에다가 테이프로 마이크를 붙여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또 까먹었네. 네. 그래, 중세적 수공을 따르면서 중세적 수공을 따랐다는 것은 중세에 있던 이런 건축가 조각가 회화
화가 이 모든 게 이제 합쳐져서 하나의 건축을 이루는 이런 종합 예술의 형태를 추구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장인과 돈제로 이루어진 이런 공방 시스템 여기 바로 나오네요. 장인과 도제로 이루어진 공방 시스템으로 미술과 공예, 사진, 건축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해 예술과 공학 기술의 통합을 목표로 삼았다. 이 내용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예술을 제외하고 공학 기술만 얘기를 하자면 이 공학 기술은 이제 이때 당시에 어떤 그 과학적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마르셀 브로이에어의 이 바실리 의자라는 그 작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프레임 쇠파이프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인조 가죽. 그래서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그리고 이 쇠파이프는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냐면 여기 설명은 없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자전거 이제 프레임에 들어가는 그 파이프였어요. 근데 그 파이프를 보고 이 사람이 영감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로 의자를 만들면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우리가 편하게 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의자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이제 고안을 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그 입체주의에서 그 피카소가 그 자전거 안장이랑 그 자전거 손잡이를 가지고 그 황소 머리를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작품에서도 영향을 받은 거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체주의에서도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예술 전체에서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오브제라고 해서 마르셀 듀샹은 이제 변기를 가져와서 이것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개념 미술적인 요소도 가지고 오고 그 레디메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뭐 기성품을 들고 와서 이제 우리가 작가가 실제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지 않아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좀 설파하는 뭐 그런 주장을 한 내용도 있죠. 여러분들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도제로 이루어지고 또 예술과 공학기술의 통합을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공학기술은 어떤 생산성을 얘기를 하고 예술은 이제 미적인 요소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심미적으로도 아름다우면서 공학적으로도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교육 목표를 삼고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몬드리안, 칸데스키, 미스 반데로로에 등이 교수로 있으면서 후학을 양성했다. 미스 반데로로에는 이제 기능주의 건축,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었나 제가? 뭐, 레스 이즈 모어라고 이제 덜 할수록 더하다라는 그 개념을 설파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뺄수록 더하다. 그러니까 빼는 것이 더 풍부하다. 뺄수록 풍부하다라는 얘기를 주장한 작가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굉장히 단순한 것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런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그에 반대되는 의견도 나오겠죠. 그게 이제 바로 포스트 모던인데 어쨌든 등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그러니까 바우하우스에 와서 이런 어떤 기능적인 이런 박스주의 건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국제주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국제주의 양식이냐? 하나의 특정한 틀을 규격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규격 하에서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건축물을 디자인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어디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쓰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국제주의적인 어떤 양식이다라는 그 명칭을 부여받은 겁니다.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이런 건축물이랑 크게 별반 다를 게 없죠. 근데 이게 벌써 언제 지어졌냐면 거의 한 100년 전에 지어졌어요. 지금 보이시죠? 이런 굉장히 현대적인 건축이. 우리나라 1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진보한 어떤 건축물이죠. 비교 설명을 드릴 만한 게 조금 뭐가 없나? 좀 애매하네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런 건축이 굉장히 흔했는데 이때 당시 1925년만 해도 이런 외벽에 이렇게 장식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아직도 뭐 아치 형태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요소들을 건축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우하우스에 와서는 아예 이런 걸 혁신적으로 다 바꿔버린 거죠. 이거는 이제 독일 공장 연맹에서도 하지 않았던 어떤 이런 행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직도 뭐 산업 재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긴 하지만 좀 약간 장식적인 경향은 있죠. 그 외부에 있어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장식적인 기능은 확 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이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런 어떤 조형 요소들을 단일 이렇게 완전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조금 밋밋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통일감도 있으면서도 여기 약간 튀어나오면서 변화를 줬죠. 그리고 여기 유리의 어떤 표현에서도 이렇게 현대적으로 다 선으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런 어떤 그 특징을 보여주면서 여기는 이제 맨들맨들한데 여기는 이제 선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어떤 이런 이 면 자체에서도 뭐 이런 변화를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엔 좀 미적인 즐거움을 주죠. 그런 식으로 그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몬드리안이나 칸디스키가 교수로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몬드리안이 어떤 이런 테스트의 이런 건축 철학도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칸디스키는 우리가 흔히 뜨거운 추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추상은 추상인데 굉장히 좀 감각적인 추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음악을 우리가 듣고 원래 음악이라는 것은 그
뭐 점점 빠르게라든지 아니면은 뭐 느리게 혹은 강하게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개념이 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거는 미술에서는 통용이 될 수가 없냐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어떤 그 음악에서 주장하는 이 강렬한 느낌을 그림으로써 표현을 한 게 이제 칸디스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색채를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그 사람은 뭐 예를 들면은 빨강색은 어떤 음을 의미를 하고 예를 들면 동그란 모양은 뭐 어떤 박자를 의미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형태들의 그 어떤 음악적인 요소를 좀 이렇게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음악을 듣고 그걸 종합을 해서 여기다 펼쳐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 악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크게는 물론 칸디스키 주관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해서 표현한 작가긴 한데 어떤 그 이미지가 우리한테 뜨겁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에 어떤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내가 그 음악을 듣고 느끼는 그 감흥과 비슷하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작가가 이제 칸디스키예요. 반대로 이제 몬드리안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형적인 요소만을 표현을 해가지고 차가운 추상이라고 불리죠. 근데 이 두 작가가 같이 공존을 하면서 이런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좀 혁신적인 것이죠. 물론 얘네 둘이 합쳐서 이 건물을 지었다는 건 아니고 이런 교수들의 이런 예술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국제적인 건축이라는 것이 대두하게 됐다. 그러니까 생산성도 높으면서 미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한테 어떤 그 미적인 안정감을 주는 이런 형태. 여기서도 보시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의자와는 좀 다르죠. 그러면서도 어떤 그 산업 재료, 공학 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이런 어떤 그 한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이런 각도라던가 이런 데서 우리한테 인체공학적으로 좀 편안하게 좀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이런 선이랑 면이 조합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조형 요소도 반영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심미적인 감흥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의자를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뭐 1934년에 나치에 의해서 강제 폐교되고 바우서 인지대를 흐샤드스가 모힐리너지가 뭐 시카고의 뉴 바우하우스를 설립하였다.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 말고 저 누구야? 미스 반데어로 외에도 이제 저 어디야? 그 어디였지? 미국에 이제 하버드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하버드의 건축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서도 건축가 디자인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게 이제 이런 바우하우스가 이제 나중에 나치에서 탄압을 받아가지고 다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해요. 자유국가로. 그래서 그 모울리너즈도 시카고의 그 뭐였지? 행스턴 대학교였나? 하여튼 거기도 이제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디자인 그 스쿨을 이제 개장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건축이 굉장히 좀 대두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탄압들 때문에 전쟁들 때문에 다 이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현대미술이 좀 이렇게 발전한 이유도 다 이런 데 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서 예술 못 해먹겠다 하고 다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때부터 이제 1950년대 이후죠. 1948년인가 그 2차 대전이 끝나나요? 45년 그쯤인데 어쨌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기 전부터 이제 거기 이제 작가들이 가서 살고 있었으니까 이제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굉장히 현대미술에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정책적으로도 이제 예술가들을 뭐 지원해주는 정책도 폈고요. 1933년에 그 뉴딜 정책을 할 때 이제 딱 이때네요. 이때 그 예술가들한테 돈을 이렇게 막 줍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시장을 가만히 내비두면 지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돌아가게 냅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공급 과잉이 일어나서 결국에 경제 대공황이 폭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이제 뉴딜이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뭐 경제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잘 모르니까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건축을 했다. 책에는 뭐 이거밖에 없냐? 옆에 보시면 모든 조형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건축에 있다. 건축에 있는 것은 뭡니까? 이런 어떤 예술을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낸 게 이제 건축이란 얘기예요. 이런 건축물, 중세 성당 이런 게 다 오늘날 예술의 어떤 집약체다. 그걸 주장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은 내용이 아까 설명한. 그러니까 이때는 이 얘기는 뭐냐면 건축과 조각과 회화가 하나의 형태로 통합되는 새로운 미래 건축을 창조하자. 이 말은 이제 새로운 혁신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전까지 중세에는 적어도 그 회화는 어땠습니까? 회화도 삼면화 형식으로 해가지고 혹은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로 해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냥 따로 이제 객체로 들어갔죠. 여기 통합된 게 아니라 그 유리창 부분에 그림을 넣었고
혹은 이제 그 강단 부분에 그 앱스 부분에 거기다가 이제 삼면화를 그 놓음으로 인해서 회화가 들어간 거고, 근데 이 건축에 녹아서 들어간 건 아니죠. 그리고 조각도 없었습니까? 건축의 일부에 조각 작품이 들어갔지만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 조각 작품도 따로 이제 들어간 개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이 건축 요소에 들어가는 있는데 뭔가 이렇게 통합됐다, 녹아졌다라는 느낌은 좀 적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걸 다 녹여내자. 그래서 여기에 어떻습니까? 건축이라는 이 형태의 그 회화의 미적인 요소를 반영을 하고, 또 조각적인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형태에서 주는 이런 들고남이라든지 이런 형태들, 이런 거에서 어떤 조각적인 특징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이런 채광이라던가 이런 거에서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통합을 이루어 가지고 뭘 만들자, 이런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자. 그 어떤 개념을 좀 집약해서 여기 표현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그로피우스의 이 작품은 보시면 1925년이죠. 근데 여기에 1919년부터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전까지는 이제 반데벨대의 그 디자인 스쿨에다가 이제 바우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후학을 양성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데사우 시절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독일 데사우죠. 여기가 이제 데사우기예요. 그래서 데사우로 이동을 하면서 이 건축물을 짓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공방 개념을 좀 더 설파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베를린 시기에 가서 그 건축에다 이제 뭔가 종합하는 그런 내용을 피력을 하게 되는데, 아니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우하우스의 새 시기. 일단 요거를 하기 전에 일단 교육의 형태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비 교육 과정, 그 다음은 이제 기초 교육 3년인데 이게 재료와 기술을 탐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건축과 종합 예술, 이런 식이에요. 요건 이제 졸업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성을 해야지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3년이고, 옆에 있는 예비교육 과정은 뭐 6개월. 그래서 지금도 요즘에 대학에 가시면 처음에 예비교육 과정이 뭐냐면 이제 물성을 탐구를 하긴 합니다. 어떤 재료들이나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약간 상식을 깨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생각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에요. 이게 이제 2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대사으로 가면서는 그 2텐은 잘리게 되죠. 근데 어쨌든 그 이전까지는 이제 2텐 다음에 이제 그 모훌리너지가 아마 이 교육을 맡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우리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을 좀 깨서 뭔가 이런 우리의 사고를 좀 유연하게 만드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돌이라는 것은 다 깨가지고 뭐 어떤 형태를 이렇게 조각하는 거였는데 여기에 나아가서 이제 돌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의 뭐 평면을 만든다던가 뭐 이런 식의 좀 확장된 사고, 예를 들면 그런 걸 하는 수업이 예비교육 과정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뇌를 좀 말랑말랑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이 되는 우리의 기초 지식을 배우는 거죠. 예를 들면은 철이라는 요소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혹은 이제 나무는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이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재료랑 기술을 탐구를 하다 보니까 이때 예비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개념들과 이런 것들이 융합되면서 좀 더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이제 도출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건축 종합 예술에 가면 이제 산학 협동도 합니다. 산학 협동. 그래서 기업체랑 함께 디자인을 하는. 그래서 지금 그 이전에 이제 DWB에서도 뭐였어요? 유리 공방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어떤 작가랑 협업을 했죠. 그건 이제 약간 콜라보레이션 개념이라고 보시면 그냥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곳에서 어떤 필드에서, 여기는 그 필드는 아니고 디자인 개념, 그 디자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어떤, 그러니까 이윤을 좀 추구하는 건 아니죠. 학생들이 하는 거니까. 이윤보다는 조금 그래도 약간 실험성이 좀 돋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 DWB보다는 거기서는 이제 어떤 기능성이나 이런 게 좀 더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경향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교육을 이런 식으로 했다.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의 체계적인 교육을 했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렇게까지 뭐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체계적인 교육을 함. 재료의 탐구하는 방법, 그리고 기술을 학습한 후에 건축으로 모든 것을 통합하여 작품을 제작.
이때 어떤 기업체의 실용성도 적극 수용하여 작품에 반영함. 뭐 이런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뭐 이렇게만 하죠. 그냥. 그리고 뭐 여기서는 뭐 바이마르기, 뭐 대사오기, 그다음에 이제 뭐 베를린기 뭐 이렇게 있는데 바이마르기는 이제 1919년부터 언제까지예요? 1924년까지인데 사실. 그럼 이제 대사오는 1924부터 몇 년이었지? 30년인가? 잠시만요. 1930년이었던 것 같아요. 1930년, 그러니까 한 6년. 베를린기가 이제 1930부터 1933 이때부터 없어집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시카고로 넘어간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납니다. 어쨌든 요때까지는 이제 바이마르기까지는 이텐이라는 애랑 이제 좀 대립하면서 조금 그래도 좀 탐구적인 경향이 있었어요. 요때는 대사후에 와서는 이제 재료나 물성을 좀 더 깊게 탐구하는 어떤 시기였고, 이제 베를린기에 와서는 이제 여기에서 더해서 이제 완전 이제 건축이랑 좀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치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선전 내용과는 좀 이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도 추구했던 게 뭐예요? 여기 보시면 박스주의 건축. 그러니까 단순함을 추구를 했어요. 이런 형태나 이런 거에서 구체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남들을 이제 좀 현혹시켜 가지고 어떤 나한테 그 어떤 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서 그 대상을 좀 우상화하게 만드는 선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파간다라는 게 북한 회화가 다 프로파간다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혁명의 불씨로 뭐 뭘 하자 하면서 맨날 그 무슨 포스터 보시면은 굉장히 좀 힘찬 인물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밑에 막 문구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게 다 프로파간다 형식입니다. 근데 이제 나치에서도, 나치는 이제 공산당은 아니었지만 걔네도 어떤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능주의 건축이나 이런 형태들 이런 거 필요가 있습니까? 추상적인 것은 그 어떤 사상을 펼칠 때 좀 필요가 없어요. 응? 어떤 면에서는 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러시아 구성주의라는 게 또 있는데, 그거도 이제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단순화를 요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떤 미적인 감흥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강했어요. 짙었어요. 러시아 구성주의가. 약간 바우하우스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뭐 예술을 느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도 그 예술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처음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그 레닌의 유도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어떤 그 이전까지의 어떤 왕 체제라든지 그런 그 전제 정권? 아니, 전제 정권 아니고 왕이 어떤 군림하는 그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민주주의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그 국민들이 좀 참여를 해가지고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어떤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약간 사회주의 개념을 좀 공표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스탈린에 와서는, 스탈린은 완전히 그냥 그쪽이죠. 소련에 가면서 완전 그냥 사회화가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또 사회화가 됐으니까 이런 게 또 필요 없겠죠. 이때 당시에 그때 그게 왜 가치가 있어? 러시아 구성주의가 처음에 이제 레닌되는 각광을 받았냐면 기존의 미술을 파괴했지 않습니까? 응? 기존의 어떤 이런 제한적인 미술을 파괴를 하고 이런 단순한 형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어떤 개념과 결벌한다는 의미에서 그 레닌의 혁신과는 좀 맞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스탈린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스탈린의 어떤 그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설득이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뭔가 봤을 때 팍 와닿는 그게 없잖아요. 이게 배우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건 이제 효과가 썰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술을 아예 없애버리고 다시 재현 미술로 가면서도 재현 미술에도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프로파간다로 그리고 어떤 재현적인 형태를 추구하는 그런 미술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독일 나치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선전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전까지 어떤 독일의 기술성, 어떤 공학성을 필두로 해서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 놨더니 나치에 와서는 그 공학성은 공학성이고 결국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통해서 구체적인 형태 뭐예요? 히틀러죠. 히틀러라는 구체적인 형태를 그대로 있는 대로 묘사를 해가지고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우상과 그 나치의 어떤 그 신봉, 그리고 어떤 나치의 어떤 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강인한 남성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걸 다 표현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시 회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우하우스도 또 이렇게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이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최고의 이념이고 얘네는 왜 이렇게 또 다시 뭔 프로파간다야?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 밖으로. 그래도 나치 독일은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긴 했죠. 약간 좀 사이코 같은 친구가 이렇게 정치를 펴서 그렇지. 완벽한 그러니까 사회주의랑은 반대잖아요. 파시즘이랑 비슷하죠. 이탈리아에.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이제 뭐 벌써 이제 25분이고 한데 끝났네요. 또 이제 마지막에 좀 약간 수업이 센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바우하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책에는 요거밖에 안 나와 있어서 나중에 또 뭐 깊게 설명할 일이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기능주의 건축을 만들었고 얘네들이 설파했던 이런 내용은 뭐였다? 중세로 왜 돌아가자 했다? 중세의 어떤 이런 건축 이념을 배워가지고 뭘 하자고? 뭘 하자 그런 거예요? 통합을 해서 하나의 종합적인 예술을 만들어서 새로운 미래 건축을 창조하자는 이런 개념을 설파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이런 어떤 그 브로이어의 이런 쇳덩이를 만든 이런 의자가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산업 재료를 적극 수용을 했고 또 이런 직선적이고 면적인 요소를 사용을 하면서 미적인 심미적인 안정감도 주게 되는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이건 이제 통합은 안 했지만 어떤 상업과 예술의 통합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도 상업과 예술은 통합을 했지만 바우하우스에 와서 더욱 통합을 했다. 그리고 요거는 두 개 다 같이 이 독일 공장 연매도 1935년까지인가 지속이 돼요. 얘네가 더 지속이 되죠. 근데 얘네는 약간 실용적인, 그러니까 실제 필드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기존의 디자이너들이 활동하는 어떤 그런 그룹이었다면 요거는 뭡니까? 학교로서 어떤 새로운 디자이너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미술을 디자인을 교육하는 그런 하나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오늘날에도 똑같이 지금 미술대학 가면 똑같아요. 처음에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넓힌 다음에 사고를 넓히고 그 다음에 재료를 탐구해가지고 그 4학년에 가면은 이제 자기만의 어떤 자기가 원하는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근데 그 작품도 이전에 내가 학습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어쨌든 아무것도 배우고는 새로운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응? 모든 걸 배우고 하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것이지. 아르데코도 했으면 좋은데 이거는 아르데코는 얘기할 게 별로 없고 국제양식도 이제 뭐 별로 없고 국제양식이 이제 바우하우스에서 바로 나오네요. 그로피우스와 미스 반데어로의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레스 이즈 모어 하면서 적을수록 풍부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죠. 여기 보시니까 그것도 나오네요. 미니멀리즘.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벽돌을 깔아놓는데 이게 작품이다. 그 칼 안드레라는 그 작가의 작품. 굉장히 재밌죠. 네, 어쨌든 나중에 그러면 포스트 모던을 여러분들 못하고 끝나네요. 뭐 이건 수업 시간에 하면 되니까.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분이 좀 길어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